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살 여성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도 코앞의 일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후련한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맘 놓고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 채널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속 시원한 일들이 생기면 쌓이다라고 하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쌓이다 큰 컵으로 한 번에 들이킨 것 같네요. 너무 개운해요. 이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 사업을 하며 먹고 살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하고 계셨고 저는 관련 학과로 진학해서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10년 전부터는 따로 나와서 사무실에 직원 둘을 뽑은 것을 시작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인중개업이 중개만 하는 줄 아시는데 저는 임대 사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한 물건은 직접 매매하기도 하면서 좀 큰 돈이 오가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큰 돈이 휙휙 오가다 보니 며칠 사이에 손실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자금 융통이 필수입니다. 젊은 여자라고 우습게 보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굴하지 않고 제 소신대로 25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초기 자금은 아버지께서 좀 보태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시면서 쌓으신 노하우가 있으셔서 노후 준비도 잘 해주셨고요. 처음엔 보태주지 않겠다고 하시다가 제가 처음 매입하려던 매물이 너무 확실했던 터라 투자해 주셨고 10년에 걸쳐 그 돈을 다 갚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건물이 생겼고 거기서 받은 세는 한 푼도 못 쓰고 모으면서 5년쯤 모았다가 다시 팔고 다시 작은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늘려갔어요. 결과만 보고 돈 쉽게 잘 벌었네 하시겠지만 처음 10년은 정말 신발에 구멍이 나도 모르고 다닐 만큼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남들이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건물 보러 다니고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유동인구 계산하고 세입자 수 세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느라 흔한 프랜차이즈 커피도 못 사 마셨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30대에 들어서니 좀 여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랬습니다. 물론 차도 제가 좋아하는 특정 모델을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때가 되니까 슬슬 결혼하는 친구나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남도 가끔씩만 유지하던 터라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연애는 꿈도 안 꾸고 그저 일만 했는데 부럽기도 했어요. 드레스를 입은 친구들이 정말 공주님 같더라고요. 저는 매일 운동화에 바지, 재킷 차림이라 원피스도 입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은 야, 얼굴 좋아졌다. 그렇게 궁상 떨고 다니더니 이제 좀 사람 같네. 무슨 일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예전에는 직접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직원들 보내고 하니까 백화점 좀 갈 수 있게 됐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한 동창 친구가 너 그러면 연애 좀 안 할래? 내가 사람 좀 소개시켜 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아직 바빠. 연애, 결혼은 나랑은 안 어울려. 집에서 살림도 못할 것 같고 지금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안 오시면 집이 엉망이야. 난 애도 안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포기했어. 나중에 50살쯤 넘어서 처지 비슷한 아저씨 있으면 그냥 의지하고 만나볼까 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또? 내가 보고 싶어?
라며 받았더니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사실 우리 사촌형인데 진짜 성실하고 괜찮거든. 우리 엄마 아들인데 잘생겼어. 근데 아직 짝을 못 찾았는지 결혼을 못했어. 엄마가 하도 안타까워해서 물어봤었는데 딱 너더라. 동네도 너희 동네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난 결혼해도 관심 없고 포기한다고. 애 같은 거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형한테 더 좋은 분 만나시라고 해. 오늘 왜 이래?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만날 생각도 없었고 연애와 결혼은 최대한 미루고 싶었어요. 사실 자궁 쪽의 문제로 20대 초반에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기도 했고 어차피 일에 정신없이 바쁘니 이렇게 살자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연애와 결혼은 없는 일로 치워두고 살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그래서 최근에는 안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서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매물을 보러 나갔는데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장님, 손님께서 오셨는데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손님? 오늘 사무실에서 뵙기로 한 분이 안 계신데 누구시래요? 정미 씨 소개로 왔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 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말에 소개 얘기하던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미안한데 내가 오늘 사무실 다시 들어갈 스케줄이 아니니까 가시라고 해줄래? 나 지금 바빠서 전화도 못한다고도 좀 해주고라고 전화를 끊고 업무를 보고 한참 뒤에야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직원이 사장님 오실 때까지 안 가신다고 저기 계속 계세요라며 말을 못 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손님 맞이하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절 보고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돌아서서 보고 있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직접 전화드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는 받았지만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가 정미한테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잘못 전달이 되었나 보네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이 들 지경이네요. 정미한테도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 좀 나가주실래요? 저는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서는 안 돼요. 라고 제자리로 가면서 이씨 손님 나가시는 거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진심으로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생각에 참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친구에게서 톡이 왔더라고요. 야, 미안했어. 그래도 어떻게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을 그렇게 보내니? 너가 너무 실례한 것 같으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지. 우리 오빠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좀 나눠봐라고요. 진짜 욕을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으며 내가 그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텐데 둘 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내가 마음이 없는데 너희 오빠 마음에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길래 월요일에 남의 사무실 와서 그러고 하루 종일 계시니? 난 남자한테 관심도 없지만 능력 없는 남자는 더 싫거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리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 말고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기분이 나빴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다시는 연락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며칠 뒤 저희 엄마께서 접촉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놀라서 달려가 보니 가벼운 찰과상만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가해자가 곁에 있어서 조심 좀 하시지. 연세 드신 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라며 돌아봤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미의 사촌형이었던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미처 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하더니 혜림 씨 아니세요? 하더라고요. 반갑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만나니 더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보험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사고 접수된 걸로 알고 엄마 모시고 먼저 가볼게요 라며 나와버렸어요. 엄마는 남자랑 아는 사이야? 저 사람이 되게 잘생겼다. 어떻게 알아? 하시길래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끄세요. 조심 좀 하지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뭐 했어? 라며 잔소리를 해버리고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너 그 사람이라 소개받을 뻔했다며 왜 너 좋다는데 만나보지도 않았어? 사람 너무 좋던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엄마 무슨 말이야? 누굴 만나? 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병원 다니시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니까 며칠 동안 병원에 동행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대. 나이도 딱 너보다 2살 차이 나는 게 좋던데. 한번 안 만나봐도 볼까? 라며 아쉬운 기색을 보이시기에 엄마 그 나이 먹도록 공부만 한 사람이 뭐가 좋아? 그리고 왜 그 사람하고 병원을 다녀?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제발 나 바빠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반응을 보이면 더 들러붙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사실 몸도 몸이지만 대학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되게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부유한 집안이라 데이트 비용이며 선물이며 다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오는데 동석한 친구들에게 내가 저렇게 갖다 바치니까 만나주지. 내 같으면 해볼 거 있다고 만나냐? 임신도 이제 못한다던데. 뭐 아니면 누굴 만나겠어? 라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물을 부어주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남자를 잘 믿지 않게 됐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 터라 이 몸으로는 남자만 붙잡히고 혹시 나중에 버려질까 하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엄마와 실랑이를 하고 며칠 뒤 마침 저도 멀리 업무차 나가게 됐고 아빠는 지방으로 1차 가시게 된 날이었어요. 아빠는 1박 2일 일정이 있었고 저는 본가로는 갈 일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팅 중이라 몇 번을 그냥 넘겼는데 계속 와서 받았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쩌지?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나갔다 왔는데 집안이 다 뒤집혀 있더라라며 엄마가 거의 울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불렀어? 현관 CCTV 카메라 있으니까 관리실에 이야기하고 엄마 내가 일 마치는 대로 갈 테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 있어라며 이야기한 후 서둘러 일을 마쳤어요. 가면서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오늘 민호 없었으면 엄마 혼자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마침 민호가 집에 들어오는 걸 도와줘서 망정이지라고 하시기에 엄마 아직도 그 사람이랑 병원 다녔어? 라고 물었어요. 오늘이 병원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지.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야 라는 엄마께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외동딸이라고 하나뿐인 게 일만 하느라 엄마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잔소리만 할 순 없으니까요. 본가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아직도 난장판이더라고요. 하필이면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안 오시는 날이라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CCTV에 찍힌 모습으로 범인을 특정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가셨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집안만 파헤치고 간 상황이라 절도 같은 게 없어서 좀 까다로울 것 같다면서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본가에 돈 될 만한 게 꽤 있는데 뒤져놓기만 하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잘 모르는 바보 도둑인가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저희 엄마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문득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어요.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세심히 살피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가 많이 진정되신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라도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죠 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도 바쁘실 텐데 저희 엄마 병원도 함께 다녀주시고 이런 일도 겪으시고 시간을 많이 빼앗으신 것 같네요 라고 하자 저 아직 백수라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기로 한 일이 시작이 안 되어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신데 혼자 다니시는 게 힘드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아서 도와드린 거죠. 또 저 때문에 병원 가셔야 하는 거니까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집 정리 후 배웅을 하고 나니 네, 저 사람 너무 젠틀하다. 지금 스타트업 준비 중인데 뭔가 외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하고 할 건데 몇 명이 아직 못 와서 시간이 좀 난데. 그 안에 연애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더라. 마음 좀 열고 좀만 만나봐도 보지. 진짜 사람이 너무 좋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흔들렸던 거겠죠.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저를 본 엄마가 내가 약속 잡아줄게. 언제가 좋니? 라고 하시기에 몰라 나 바빠라며 웃었어요. 그럼 이번 토요일 어때? 라고 하시더니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이 되자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도 않던 스커트에 구두를 신고 출근을 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후회를 하긴 했지만 말이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그 사람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니 어머님 덕분에 혜림 씨랑 이렇게 저녁도 먹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또 그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까칠하죠. 죄송합니다. 전에 너무 쌀쌀맞게 했던 것 같긴 했어요. 이렇게 고마운 인연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라고 했더니 웃는 게 정말 예쁘시네요. 원래도 예쁘신데. 실은 어머니 병원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보더라고요. 정말 바쁘신가 봐요 라며 자꾸 바라보는데 마음이 풀린 건지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직종은 아니다 보니까요. 주말에도 나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라며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식사가 끝나더라고요. 괜찮으시면 맥주라도 한 잔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왕 만난 김에 확실히 하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다정하면서 차근차근 말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제 제안에 동의한 그 사람과 근처 펜트하우스 가서 각자 한 잔씩 시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리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저는 솔직히 혜림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미 친구 사진을 보고 찾던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진 것 보면 우리 운명이지 않을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생각을 접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격도 성격인지라 되면 되다 아니면 아니라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이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밖에 나오니 울컥하더라고요. 괜히 나왔다 하며 택시를 잡으려는데 혜림 씨 하며 그 사람이 쫓아 나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대답도 안 듣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다 괜찮아요. 혜림 씨가 좋은 거지 있지도 않은 아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천천히 생각해 봐요. 일단 우리 만나봐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택시를 잡아주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 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맞춰주나? 하지만 과거의 일들도 생각이 나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일이 굴러가듯이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해보니 남자는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보지 못한 어머니 재산만 있었어요. 나중에 정리해 주실 거라는 말을 그냥 믿었어요. 제가 아는 고객님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으로 정했어요. 결혼 생각이 없던 터라 가전이며 인테리어며 다 갖춰 놓았거든요. 남자는 그저 옷가지들만 들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내가 너무 빈손으로 결혼한 게 미안해서 그래. 반지랑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내가 아직 수입이 없어서 그런데 생활비만 좀 줄래? 내가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미안해라며 오히려 집안일도 다 자신이 하겠다고 했어요.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돼서 당신도 빨리 시작한다며 혼자서 되겠어?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요라며 남편 말대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를 하셔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현금은 없어서 겨우 힘들게 가르쳐놨는데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으니 기죽이지 말고 잘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서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날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우리 엄마가 그나마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을 현금화시키고 싶어 하시나 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니까 팔기는 뭐하고 해서 돈을 만들 목적으로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 지금 사는 집 빼고는 다 날렸대. 진짜 어떡하지? 라며 울더라고요. 당신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일 시작하려고 돈 좀 융통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월세도 못 받으시고 엄마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라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서 일단 내가 어머니께 무슨 일인지 여쭤볼게.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는 내가 좀 드릴게. 그동안 쓰시던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말해서 줄게. 울지마 왜 울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라며 달랬어요. 가끔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뒤늦게 저희한테 알아보시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시작에 불과했어요. 몇 달 뒤 어머니가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냐 하던데 내가 수입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드신가 바라는 거예요. 혼자 계신 분이 300만 원이 부족하시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정도는 안 써. 더 올려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생활을 좀 맞춰보시라고 해. 아, 그리고 아빠한테 좀 빌린 100만 원씩 잘 갖고 있지? 라고 하자 그래 그럴게. 우리 엄마가 욕심이 과했지. 그리고 장인 어른께도 몇 달 못 보냈어. 나도 일 시작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녔더니 돈이 더 필요해서 써버렸어.
미안해라더라고요. 내가 한 달 생활비로 800만 원을 줘. 그중 300만 원 어머님 드리고 100만 원 우리 아빠한테 갚고 나머지 다 당신이 쓰는데 부족하다고? 공과금이랑 관리비까지 다 내가 처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더 쓸 일이 뭐가 그리 많아? 나도 힘들어. 적당히 해라며 싫은 소리를 한 뒤 출근을 했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본인도 자꾸 일이 무산되어서 조바심이 날 텐데 속상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아빠께는 전화해서 그동안 못 드린 돈을 붙여서 드렸어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돈은 빌렸으면 갚는 거라고 배웠고 자금 융통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많은데 신용을 잃을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속이 불편한 남편을 생각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하나 사줄게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해봐. 요즘 자기 힘든 거 나도 알지. 나도 일이 힘들다 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 미안해라고 하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랑 일을 하겠어? 전엔 엄마 재산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아니잖아. 당신도 내가 우습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져. 그래서 말인데 자기 건물 나랑 공동 명의를 해주면 안 돼? 뭐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고 기분만 내고 싶어서 그래라는 거예요. 사실 공동 명의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더러 일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 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 명의인 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러다가 자기가 다 싫어져서 우리 헤어지면 나는 완전 빈손이야. 아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단해지겠어? 이런 명의라도 묶어놔야 좀 더 안심이 돼서 그래라고 하기에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이 문제는 제가 미안한 일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집만 공동명의로 해줬어요. 공동명의 해도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정도가 달라. 알고 있어야 하니까 나중에 재산 분할 얘기 나오면 당신도 알고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우리 이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너무 고마워. 나 이제 집 있는 남자니까 든든해지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해주길 잘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자꾸 제가 가진 건물들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얼마야? 집보다 더 비싸네. 가진 부동산 공동명의 하면 안 되냐?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동명의로 해준다 한들 당신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어. 왜 그래? 내가 일하는 게 불편해지니까. 자금 유통을 하려면 대출이 필수인데 내 명의가 다 걸리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해? 좀 이상한 거에 꽂혀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집에서 쫓아낼까? 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이번에 매입받는다는 상가 1층 점포 그것만 공동명의 해줘. 나도 뭔가 필요해서 그래. 아니 와이프가 잘 나가는 부동산 회사 사장인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내가 내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잖아. 당신 몰래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 라며 마음을 졸이더라고요. 그때 다른 큰 건도 있어서 작은 걸로 해주고 조용히 시키자 싶어서 그래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어차피 지분이 있다고 해도 기여분이 없어서 당신은 가져가지도 못할걸?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집착해? 진짜 이번만이야 라며 그 상가도 공동명의로 해줬어요. 결혼 생활 5년쯤 되자 남편이 일을 시작하는 건 거의 포기를 했어요. 그냥 집안일 잘하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니까 거기에 만족하자 했어요. 그나마 공동명의로 이름만 건물에 올려둔 걸로도 건물주라고 명함 파서 다니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매번 일이 안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생활비 말고는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만족하자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남자가 안 바쁘면 마음이 자꾸 밖으로 돌지. 애가 없으니까 저렇게 붕 떠다니지라고 하시며 속 쓰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상품권이나 스파 회원권을 드리면 금세 에이 그래도 우리 며느리 최고야. 내가 어디 가니? 내가 덕분에 편히 잘 지낸다 하시며 얼굴을 바꾸시더라고요. 정미도 가끔 전화를 해서 야, 그래도 내 덕분에 결혼을 했으니까 감사 표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모 가방 이쁘더라 하면서 요구를 하곤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점점 잘 됐어요. 그만큼 저는 더 바빠졌죠. 직원을 5명으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은 많았고 바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매입을 할 때마다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싸우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자기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기에 이걸 왜 공동명의를 해? 당신 진짜 뭘 이렇게 해서 챙겨 넣고 싶은 거야? 그래봤자 기여분도 없어서 무늬만 공동명의잖아. 나중에 분할될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래? 라며 싸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1년을 싸우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더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라는 기색이 있으시길래 엄마, 요즘 바빠서 찾지 뭘 그렇게 사이 안 좋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 아버지랑 놀아요. 아버지 요즘 시간 많으시잖아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저와 싸우고 저희 엄마 연락하는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연락도 없이 일찍 가서 외식이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어요. 어차하면 작은 원룸 건물 하나 더 공동명의로 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준비하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뒤에서 안았어요. 그러자 제 손을 잡으며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는 거예요. 오빠라는 말에 의아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막 샤워를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있는데 남편이 여보야,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당황하기에 따귀를 때리며 이 더러운 놈아, 당장 둘 다 나가. 듣고 싶다. 더러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여자와 헐레벌떡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얼마나 돈을 썼나 카드 명세서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대구의 모든 레스토랑은 다 다닌 것 같았어요. 모텔과 호텔도요. 급하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니까 급한 일이면 품삯을 2배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드리기로 하고 집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마음 같아선 2사람의 흔적이 있는 침대를 통째로 버리고 싶었지만 침대 시트만 다 버렸어요. 정리가 다 된 집에 새 친구를 깔고 눕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호구짓을 하고 살았나 싶어서 속이 상했어요. 밤이 깊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일어나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가 당신 집이야? 잊었어? 공동명의잖아. 나한테도 이 집에 대한 지분 있어. 나가라 말아라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당신 나 무시하잖아. 그간의 손해 받은 거 다 따져서 위자료 받고 싶지만 내가 공동명의된 건물들만 가지고 갈게. 당분간은 내가 어머니 집으로 가 있을 거고 서류는 보내줄게라며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 왜 공동명의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나 싶더라고요.
바보 같은 저였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나 봅니다. 기여분이 없는데 공동 명의로 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통신 기록이랑 카드 내역 다 뽑았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변호사님은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도 제가 모은 증거만으로 당연히 승소하면서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까지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생활비는 끊었고 카드 정지시켰죠. 시어머니는 전화하시더니 그래도 아직 다 정리된 게 아닌데 생활비를 끊으면 어쩌니? 그래도 남자 나이가 있어야 하는데 노력도 안 하니까 애가 밖으로 돌지. 돈이 급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녹음 버튼만 저장했어요. 고객과의 통화 때문에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재판 날이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지분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에 공동명예할 때 쓴 서류를 밑줄까지 그어서 보여줬어요. 기여분이 없기에 받을 금액도 없었고 오히려 그간 재산을 탕진하며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했음이 밝혀졌죠. 저한테 공동명예 해달라고 보낸 문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외도까지 저질러서 오히려 위자료 3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버버하고 있더라고요. 상대 변호사는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지 똥 씹은 얼굴이고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으며 끝이 났어요. 둘 다 항소한다 어쩐다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니까 변호사들이 손을 털고 나갔는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위자료 안 주면 너희 어머니 동네에 판결문 복사해서 붙일 거니까 얼른 돈 보내라고 말했어요. 상간녀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그 집도 자기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라며 뒤늦게 징징거렸지만 봐주지 않았어요. 너 어디 가서 사회생활이라도 하고 싶으면 돈 보내. 안 보내면 내가 다니는 회사 너 친구들, 너희 부모님 집 앞에 판결문으로 전단지 돌리겠니까라고 하니까 돈을 보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애도 못 낳는 게 결혼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해? 너 아주 두고 보자 하더라고요. 정미도 연락 와서 야, 빈손으로 내쫓는 것도 그런데 위자료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하기에 너 동창 모임에도 못 나가게 해줄까? 너까지 거들지 마.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라고 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집에서 나갔는데 집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진짜 옷 말고는 그 사람 물건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모든 걸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왔다니. 어이없어요. 그러면서도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께서는 본인 잘못이라며 오셨지만 전 그런 감상에 적고 싶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아빠께서는 인생 공부했다고 치자하시며 위로해 주셨지만 밤에 술을 드신다고 들었어요. 다 제 잘못이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 다른 동창 친구가 연락 와서 야, 정미 사촌형 노가다 한다며? 정미가 지네 언니 집 망쳐놨다고 아주 여기저기서 쑥덕거리고 난리도 아니야. 바람 핑계로 이혼 자랑이라고 하며 소식을 전해주기에 그래도 이제는 뭐라도 하네. 나랑 살 때는 돈만 썼더니. 다행이다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개운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날 본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더 개운한 일이 있었어요. 업무차 멀리 나와서 상권 조사도 좀 하고 유동인구를 보러 매물 근처 마트에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캐셔분이 고개를 자꾸 피하며 제대로 응대를 못하시기에 몸이 불편하신가 싶어서 보니까 전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여기 직원들 월급 많이 주나 보네요. 1,000만 원씩 주나요? 부자 동네라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라며 웃으며 나왔어요. 제가 보내주던 생활비를 그렇게 푼돈이라며 펑펑 쓰시면서 사시던 분이 저러고 계신 게 통쾌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돈 귀한 줄 알게 되었겠죠. 그들에게 맞는 인생을 지금이라도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 잘 모시면서 살려고요. 남자라면 아주 기가 막혀요. 돈 열심히 벌고 나중에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남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결국에는 제 살 깎아먹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자신만의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겨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